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다시 돌아오며 이번 19대 국회야말로 진정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임기와 함께 시작된 것은 민생국회의 개원이 아니라 이전 투구의 정쟁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민생은 던져버리고 국민의 손에는 걱정과 우려만 쥐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혼란과 질책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역대 국회가 보여준 이러한 악순환의 질곡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회는 더 쇄신하고 더 개혁해야 합니다. 그럼 국무총리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 명칭 문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수명될 때와는 달리 본 협정문에는 군사라는 글자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 군사 동맹이라는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우리 측이 제안을 해가지고 일본 측에 동의가 있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몰래 뭔가 또 숨기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제안했다면 이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 관련 부처가 실무자들이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 제가 인식한 사안입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는 더 고약합니다. 이번 협정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중대하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셨죠? 네, 맞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앞서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 왜 이 안건조차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국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라는 이러한 중대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주의로 일관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 상당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협정을 국민 모르게 정부에서 짬짬이를 해서 처리한 것이다 하는 의혹을 상당히 제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정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이렇게 비밀주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비밀주의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이 처리하거나 또 비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라는 용어가 빠졌다든지 직서강건으로 처리했다든지 대외주의로 해가지고 비공개 처리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그렇게 믿으실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만
그것은 상당 부분 절차상의 오해에 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총리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국민 모르게 비밀리 짬짬이로 처리하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보도를 했고, 또 국회에서 당시에 국방위에 설명도 됐고, 또 방송 토론도 상당히 진행이 됐고, 각종 신문 칼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에 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 당국자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라든지 국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군수 지원 협정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건 적절치 않고 정보 보호 교환, 제공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에 관해서는 협정을 체결하겠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일단 약속이 돼 가지고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도 당시에는 국회가 완전히 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 정책위 의장 등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또 광복회 등 사회단체에 가서도 이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또 각 언론기관 논설위원급들을 찾아가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관회의를 왜 빼먹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무회의 안건은 그 전주 목요일 날 차관회의에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거고, 차관회의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회의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목요일 이후에 생긴 사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상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차관회의를 거치는 안건은 일반 안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안건을 우리가 편의상 즉석 안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즉석 안건으로 처리할 수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에 정한 시행일 이것에 마치기가 급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단 그냥 바로 국무회의에 올릴 수도 있고, 특히 충분하게 설명을 이제 제가 하셨다고 보고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되니까. 네. 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 의원님 질문에 그러니까 왜 이 안건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즉석 안건으로 생각을 하신 거냐 이것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즉석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즉석 안건이라는 것이 항용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특히 이와 같이 정부 간의 외교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외국에서 외무장관이 온다든지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우리의 외무장관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출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흔히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안건이 31건이고, 그 중에서 정부 간의 외교하고 관련된 협정이 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당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것을 즉석안건으로 올라와 있길래 저는 이것은 6월 29일 날 처리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한 것이지 이것은 결코 비비라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한테 오해 줄 소지가 있는 거지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의 처리라든지 실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저로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걸 처음으로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 판단으로서는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이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상대방 국가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은 그 정보를 받아서 정확히 유지, 관리, 보호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정보한 국가의 승인이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는 시설을 잘 갖춰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걸 파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파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훼손, 분실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상대방에 통로하고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보호협정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세계 24개국과 이미 체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죠. 네? 지금 그게 변명을 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안건이 말이죠. 네. 비밀스럽게 정부가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다 좀 더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러한 커다란 논란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군사외교 정책 같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외교 라인과 시스템 측면에서 결정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교 안보 라인과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조금 덜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있어서 국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이것이 언론에서 취급이 됐고 또 정부로서는 이제 관련된 단체나 또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설명했던 그런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노력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든지 하는 것은 이걸 비밀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칼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소위 김현희 가짜서를 증언해 큰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김 씨의 국외 추방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현희 씨가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는 아니면 진짜입니까? 김현희가 북한에서 특파된 공작원으로서 칼기 폭파의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중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 당시에 미국 측에 이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김현희가 가짜라면 당시 북한의 주장대로 칼기 폭파는 남한 정부가 자작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소지가 있겠죠. 네. 네.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시도를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건 국정원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총리실이 국정원하고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지금 제기하는 의혹 그리고 김현희 씨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임의를 따라나는 핍박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거는 사실이죠? 이명박 정부에서요. 제가 2008년 연말께부터 2009년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건 뭐 국회 정보위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다뤄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총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희 씨에 의하면 말이죠. 네. 국정원과 경찰이 노정권 때 김현희 가짜 만들기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이죠. 덮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김 씨한테 말이죠. 이 또 정권이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부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것을 덮어두려고 한 것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위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 어떤 입장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정보위 등에서 좀 비공개된 상태에서 그런 걸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국가의 주요 관련 사건의 진실을 북한 의도에 맞게 왜곡하려 한 것은 중대한 안보 범죄입니다. 또 만에 하나 동북 좌파 세력의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는 김현희 가짜 만들기를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 건지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라든지 경찰청장 모두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그러니까 할 용의가 조사를 해서 조사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히지 않는다면 왜 그런 건지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그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조사를 했으니까 네. 조사를 더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오늘 대정부주문에서 이런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네. 김현희라는 분이 다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정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든지 의지를 표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정확히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정부는 지금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정원에서 파악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지고 그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과연 이제 국정원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나서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에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의 못하겠는데 네. 이거 다시 조사해서요. 국민들한테 떳떳이 밝히십시오. 왜 국민들한테 의혹을 갖고 자꾸 이 정치라든지 정부의 불신을 가져가게 만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된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파악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로 충분했는지, 그리고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 그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정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구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어디서 총괄 수사하고 있죠? 예, 지금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설치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언제 소환할 예정입니까? 소환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소환 통보를 어저께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내일 10시에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그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솔로몬 저축은행과 보혜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미 구속된 임석 솔로몬 저축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 회장이 박 대표에게 언제 줬다는 것은 들으셨습니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도 저는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모 전 보혜 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수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달라는 이런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서 지금 확인하기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영업 정지를 당한 후에도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단서도 포착했다고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검찰은 오 전 대표 등이 현금을 출금한 명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혐의 여부나 지금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박지원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방문해서 표적 공작 수사를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한 협박이나 외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에서는 다른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박 대표가 이에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사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다른 정치적 그런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 피 빨아서 호식한 이 사람들로부터 뇌물 청탁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지휘 이것이 필요한 듯한데 검찰의 이 같은 지침이나 방침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안에서 지난 9월 28일 날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관하여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고가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이 버팀목이 돼서 이런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0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지난해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이해찬에게 2억 원을 줬다고 부르라. 일주일간 아침마다 불러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 통해서 이해찬 보고를 대표의 받았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검찰에서 그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고받기로 이해찬 대표의 친구에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검찰에서 현재 법관청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그랬다고 한다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작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의 명예를 걸고 검찰 내부의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당장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의 친구에게 그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현재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사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이 되면 아니 그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재 그런 사실 현재 특별감찰팀이나 그 조사할 필요 없이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 그런 진술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가 어떤 분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기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1야당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검찰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분명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돼서 공방이 되면 진실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공방이 되면이 아니라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아직까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일반적인 추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공방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하세요. 검찰이 이런 행동을 만약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장관부터 옷 벗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정계 은퇴를 포함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기가 되면 진실을 밝힐 그런 계기가 되면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힐 때가 되면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좀 의지 소신껏 얘기하세요. 법무부 장관 정도 됐으면 이런 문제에 검찰의 절대적인 명예를 온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자, 좀 들어가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법에 따라서 계획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추진의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나갈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신다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군구 통합 방안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 이 네.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6개 시도의 시군구에 그 통합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난번 청주청원처럼 돼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청주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청주청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민간 주도의 자율통합을 결정을 했습니다. 2010년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와 비교할 때 재정 지원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2014년에 출범 예정인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주청원 통합 우선 청주청원의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들은 100%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창원 진해가 통합했을 때 정부가 지원했던 그와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조항이 앞으로 또 개정안에 따라서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청주청원 통합 시의 그런 개정안 추진이라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같은 청주청원 통합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통합됐다는 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구의 통합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라든지 또 통합 시청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시청 건립 문제는 조금 좀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네, 공직윤리지원관은 이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사찰 사실이 드러나자 무엇을 숨기려고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보십니까? 그와 같은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담겨있는 내용이 기관 공직지원관실의 윤리지원관실의 업무에 벗어난 직권남용이라든지 그 밖에 잘못된 행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2008, 9년 이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총리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지난 6월 13일 날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씌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용 수사라는 것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또 진행을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몸통을 자처하는 이용호 전 청와대 비서관, 또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 짐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일부 검찰에서 발표한 거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사찰 관계자의 입막음을 위해서 전달된 관봉 5천만 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총리실입니까? 예, 지급을 했던 그분의 발언 내용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은 그걸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네, 이번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매 정권마다 불법 사찰과 도청이 자행됐습니다. 이 불법 사찰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과거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나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러한 것들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조직을 정확히 관장을 시키고 그리고 엄격한 업무 규정 준칙을 정하고 계속해서 이걸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결코 직권 남용을 하거나 그와 같은 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총리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종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종북 세력은 극소수다. 종북 세력은 우리 사회 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 종북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종북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북한을 따르는 거죠. 북한의 정책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따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다.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얻을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민의 공감성과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 3대 세습, 또 북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의견 맞습니까? 네. 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침이 손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생각하고 3대 세습 문제는 현대 국가의 정치 체제에는 맞지 않는 무리한 그러한 세습이다 생각을 하고 북핵 문제는 핵은 한반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결코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핵 정책은 북한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적인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온갖 미사역으로 찬양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 욕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과 쌍둥이처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헌법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 헌법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실정법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정히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2월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다음 정권은 씨앗을 뿌리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는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고 서민의 가슴에는 희망의 씨앗을 뿌려줘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내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토양을 바꾸고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